배수 배기의 측정 이 부분은 사실 이 커다란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부분 사실 굉장히 실무에서 다룰 만한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배기 중에 방사능 농도의 측정,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자력 안전법을 보면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 여기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합니다. 자, 이건 방입니다. 그리고 이 방을 둘러싼 건축물이 있을 거고요. 이 건축물이 포함된 부지, 이 부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배출되는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이 공기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어느 위치에서 기준을 잡아서 이 기준보다 높다 낮다를 적용하는가. 이 위치는 이 실험실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바로 이 부지 경계입니다. 공기가 여기를 지나갈 때 이 공기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보다 낮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지 경계의 측정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시설에서 나오는 공기는 단 하나의 관으로만 나오게 하고 있고, 이 관에서 나올 때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해서 이때 기준을 만족하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기준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배기시설에서 배출되는 이 공기의 방사능 농도를 기계를 설치해서 연속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고요. 똑같이 이 사용시설에서 실험을 하다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건물 안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기준이 만족시키면 배출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 배출되는 이 부지 경계, 여기에서 기준을 만족하면 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탱크에서 물을 측정해서 기준 만족 여부를 보는 겁니다. 자, 배수 중 방사능 농도의 측정은 이 방사능 폐수를 저장시설에 보관했다가 여기에서 시열을 채취해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만족했으면은 여기서 기준 만족했으면 당연히 배출 중에도 기준을 만족하겠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부지 경계가 법적 기준인데 실제로는 그 앞단에서 측정을 한다. 이 방사성 폐수를 보관하는 이 물탱크에 대해 좀 추가 설명드리면, 보통 이 물탱크를 이렇게 3개의 탱크로 관리를 합니다. 보통 이제 3단이라고 불리우는데 여기를 첫 번째 1단, 두 번째를 2단, 세 번째를 3단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단이 3개라서. 왜 이렇게 하느냐? 처음에 첫 번째 단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여기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계속 배출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여기다 밸브를 설치해 가지고 1번을 가득 채웁니다. 물론 평상시 다 막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득 차면은 여기를 막고 여기 2번 여는 거고요. 2번도 차면은 3번을 채우는 겁니다. 자, 3번이 이만큼 차올라서 거의 가득 차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1번 탱크에 들어와 있는 이 물, 여기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족을 하면 이 탱크를 비우고 그 다음에 3번 탱크가 다 차면은 다시 1번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반복해서 또 2번 비우고 2번 채우고 3번 채우고 3번 비우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3개로 나오냐? 만약 이 탱크가 하나라면은 방사성 물질 들어오고 계속 이 새로운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농도가 항상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농도가 기준보다 높다면은 이 물탱크는 배출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나눠서
하나 채울 동안, 그러니까 두 개를 채울 동안 나머지 하나를 충분히 감쇄를 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3단위가 되느냐? 4단위면 안 되느냐? 괜찮습니다.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이죠. 그래, 2단으로도 가능합니다. 한 단 찰 동안 나머지 한 단에서 충분히 감쇄를 시키면 되니까요. 대신 이럴 때는 이 방사성 물질의 세기와 반감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탱크가 더 커져야 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가장 최적이 탱크 3개를 설치하는 게 최적이더라 라고 경험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끔 4단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탱크를 가득 채워 사용하지 않고 보통 90%만 채우거나 혹은 한 95% 정도만 채워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십 출입자에게도 개인 선량을 측정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자에 대한 개인 피폭 선량을 측정하는 이유는 공간 선량은 방사선 측정기, 그러니까 서베이미터로 측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피폭량을 측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출입자가 선량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개인 피폭 선량을 측정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개인 한 명 한 명이 선량 한도를 준수했으면 이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게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게 만족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뿐만 아니라 공간 선량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람 한 명 한 명의 작업 방법이라던가 작업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스케줄,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A와 B가 일을 나눠서 하는데 A와 B가 3대7로 일을 나눠서 했더니 7을 맡았던 B가 피폭량이 더 많더라. 그러면은 이걸 5대5로 조정하는 식으로 뭔가 사람들 간의 피폭량을 조정해가지고 선량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즉 작업이나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의 개선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개인 피폭 선량을 측정을 합니다. 개인 피폭 선량에 대해 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이 내부 피폭은 별로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내부 피폭 상황이 흔치가 않기 때문에 좀 이걸 잊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 피폭 선량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외부 피폭은 당연히 측정하니까 알고 있지만 내부 피폭도 합산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먼저 외부 피폭은 선량 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전신 피폭도 측정을 하지만 국부 피폭도 별도로 관리하는 걸 선량 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처럼 전신 피폭과 국부 피폭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측정을 한다.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TLD 혹은 OSL 혹은 유리선량계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가지 원리를 이용한 개인 선량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즉 서베이미터 같은 방사선 측정기가 아니라 이 한 명 한 명이 직접 착용하는 그런 개인 선량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개인 선량계도 TLD, OSL, 유리선량계 같은 그런 법정 선량계가 있는 반면에 기계를 이용한, 보통 EPD라고 부르죠, 전자 개인 선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그냥 개인 선량계라고 하는데,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OSL, TLD, 유리 선량계 같은 그런 것만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고, 수시 출입자는 그런 방법으로 측정도 가능하고 플러스 전자 선량계로도 측정 가능하다라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외부 피폭은 개인 선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방사선 방호의 실용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용량의 의미는 직접 측정하는 단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방사선 방호를
목적으로 뭔가 내가 직접 측정해서 뭔가 판단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왜 이런 실용량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방사선 측정기로 대표되는 전리함이나 전리함이 대표적이겠네요. 왜냐하면 GM튜브는 이미 방사선에 대한 데이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개수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리함이 방사선에 대한 측정을 위한 기본적인 그 측정기인데, 전리함은 공기가 얼마나 전리됐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즉 전리함이 측정한 조사선량이 아닌 흡수선량이나 유효선량 이런 개념들은 측정한 값이 아니라 계산돼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인간을 기준으로 직접 방사선을 핍복당해서 흡수선량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흡수선량과 유효선량은 다 계산에 의한 값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직접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만든 아이디어가, 인간을 직접 방사선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을 대신할 만한 그런 물체를 만들자. 그래서 얘를 방사선을 조사시킨 다음에 얘가 받는 방사선을 이렇게 흡수선량이나 유효선량으로 변환을 시키자 라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게 ICRU라는 국제기구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ICRU9입니다. 이 9는 원통형의 그 입체를 9라고 하죠. 그래서 ICRU에서 제안한 9를 ICRU9라고 합니다. 인체를 대신할 표준 피사체인데, 인체를 대신하다 보니 원래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의 단면을 기준으로 이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를 대략 정한 값이 30cm입니다. 즉 이 9는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9인 거고요. 이게 인체를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과 구성 성분이 유사한 그런 물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인간과 구성 물질이 비슷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이름을 인체 조직과 등가 물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등가라는 건 가치가 같다라는 개념인데, 이 가치보다는 성분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인체와 인체 조직과 비슷한 그 구성 성분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무게 기준으로 탄소가 약 11%, 수소가 10%, 산소가 76%, 질소가 2.6%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이 ICRU9입니다. 이 ICRU9를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방사선이 이렇게 쐬는데, 지금 이 9가 인체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이 인체 내부 1cm, 깊이 1cm 이 지점에서 측정한 값은 심부선량이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사선이 나올 때 이 ICRU를 설치를 하고 이 ICRU 1cm 깊이의 선량계를 놓은 다음에 측정된 값, 그걸 심부선량이라고 정한 겁니다. 심부선량은 이 표면으로부터 1cm 깊이가 심부선량이고, 1cm 깊이를 이 심부선량이라고 해서 이 피폭체의 대표 선량으로 하는 이유는 선량이 1cm 깊이에서 최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몸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내부인데 여기 뭐 인체 장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방사선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이 X축이 깊이마다 흡수된 선량을 그리면은 이 방사선이 부딪히는 이 부분이 가장 높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약간 올라가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표면이 가장 높은 값이 아니라
1cm쯤 들어간 값이 가장 높은 선량을 받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인체가 방사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선량이 낮아지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체의 영향은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 1cm 깊이에서 측정한 값, 이 값을 이 사람이 맞은 대표값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선량은 1cm 깊이에서 측정한 값을 신부선량이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선량이 최대가 되는 깊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부선량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H, 10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H는 유효선량을 표시할 때 보통 대문자 H로 표시를 하고요. 이 10은 mm 단위로 10mm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피부선량인데, 이렇게 전신 피폭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신부선량을 이용을 하는데, 이 국부 피폭을 평가할 때는 역시 다른 깊이를 사용합니다. 먼저 피부에 대한 부분은 0.07mm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건 표피층 밑에 있는 기저세포층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기저세포층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피부가 있고 이렇게 이쪽이 더 깊은 쪽인데, 피부가 계속 우리가 말하는 때가 계속 벗겨지는 이유는 사실은 깊이 0.07mm에서 이 피부가 세포 분열을 해서 바깥쪽으로 계속 세포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쪽에 있던 낡은 세포들은 때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 때가 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세균이라던가 이런 게 침투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정서상 이걸 버티지 못하고 다 벗겨버리긴 하지만, 어쨌든 0.07mm 깊이에서 세포 분열하는 이 위치를 피부 선량으로 정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만약에 이 세포 분열하는 2층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세포가 분열하지 않아서 이 위쪽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 손상이라고 하면은 이 기저세포층이 있는 0.07mm 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역시 유효선량 H 0.07mm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수정체는 3cm를 기준으로 합니다. 역시 수정체 기준으로 기저세포층의 두께고요. 똑같이 3mm라고 표시를 합니다. 즉, 이 H10, H0.07, H3은 각각 신부선량, 피부선량, 수정체 선량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법에서 정한 개인선량계는 여러가지 종류가 구별되는데, 현재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이렇게 측정 원리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 나온 그 용어 그대로인데, 감광 또는 흑화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이것도 쓸 수가 있고, 또는 형광 또는 성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또 분자 구조 결함 등 결합 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이렇게 법에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화학작용을 이용했다, 여기작용을 이용했다, 결합 유발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방사선을 측정하는 선량계이다 라고 측정 원리별로 구별을 했고, 이 앞쪽은 이 작용에 대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즉, 포인트는 방사선을 화학작용, 여기작용, 결합 유발로 측정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학작용의 대표적인 선량계는 필름 배지인데,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필름 배지가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측정 방법에 불과합니다. 물론 아직 동남아 쪽에서는 이걸 주 선량계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선량계입니다. 여기작용은 열형광 선량계, 유리 선량계, OSL, 그리고 반도체 검출기를 이용한 선량계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선량계는 바로 이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합 유발은 CR39 중성자 측정에 사용하는 건데, 중성자나 알파선처럼 중화전 입자의 그 고체 비적 검출기, 플라스틱에
중화전 입자가 와서 물리적인 손상을 일으키면 얘를 화학적 작용으로 더 큰 구멍을 만든 다음에 이 구멍의 개수를 세는 그런 고체 비적 검출기가 결합 유발을 이용한 선량제로 대표적인 것이 CR39, CR39입니다. 이건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품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제인 필름 배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필름은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 사진을 찍은 바로 그 필름입니다. 구조와 원리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옛날 필름은 어떤 원리냐면은 이렇게 빛을 쐬지 않은 필름을 깜깜한 공간에 집어넣고 구멍을 통해서 렌즈를 이용해서 빛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짧은 시간 이쪽 부분을 빛에 노출시키면 이쪽 부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뭔가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뭔가 변한 것을 화학 반응으로 어떻게 변했나 라고 만든 게 필름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시 종이에 이 영상을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게 사진인데요. 자, 이 과정을 보면은 깜깜한 곳에 빛이 와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 필름의 형태를 바꿨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빛이 들어오는 대신에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깜깜한 공간에 있더라도 이 상자를 투과하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역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카메라 설명했던 빛은 가시광선이고, 지금 다시 얘기하는 방사선은 감마선 혹은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결국 파장만 다르지 광자, 그러니까 빛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빛이 차단된 사진 필름에, 즉 이렇게 밀봉된 공간에,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에 방사선을 노출시키면 방사선은 얘를 뚫고 들어오니까요, 이 필름이 감광, 즉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진짜 필름은 이 화학 처리된 플라스틱을 비닐봉지로 싼 형태입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닐봉지로요. 그러면은 빛은 들어가지 않고 방사선은 비닐을 쉽게 통과하기 때문에 이 필름 원판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이걸 그대로 쓰지는 않고 선질 구별을 위해서 앞쪽에 적당한 차폐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알루미늄, 주석, 구리를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필름은 에너지가 높은 베타선이나 에너지가 낮은 엑스레이도 다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사선이든 모두 통과하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만약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붙여서 여기를 막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부분은 베타선은 통과를 못할 겁니다. 즉, 이 위치와 이 위치를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값 차이가 있다면, 즉 이쪽 값이 높고 이쪽 값이 낮다면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건 베타선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타선은 이 아무것도 없는 비닐을 통과하지만 플라스틱이 있는 곳은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한쪽에다가 이번에는 주석이나 얇은 구리처럼 금속판을 붙이고 측정을 하면은 이 위치는 모든 방사선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 부분은 베타선을 막아버린 부분, 이 부분은 베타선뿐만 아니라 X선까지, 저에너지 X선까지 막아버린 부분, 이렇게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값이 달라지니 이 조합을 이용해서 방사선이 베타선이었는지 혹은 낮은 에너지를 가진 엑스레이였는지 혹은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이었는지 이걸 대략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걸로 어느 정도 선지를, 즉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질 구별을 위해 적절한 차폐체를
필름 앞에 부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능은 필름 배지에만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후에 만들어진 TLD나 OSL 유리설량기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사용하는 OSL 같은 경우에도 배지를 이렇게 받으면은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OSL 소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개 정도나 4개 정도 이렇게 나란히 담겨 있는 상태에서 이 앞쪽이 어떤 차폐체로, 다른 종류의 차폐체로 이렇게 싸져 있습니다. 하나는 차폐체가 없는 형태이고요. 역시 이것과 기존에 사용하던 필름 배지에 사용되던 원리와 동일한 원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중성자 측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카드뮴을 앞에 설치하는 경우에 카드뮴은 중성자를 흡수해서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필름이라면 중성자가 반응하지 않고 통과해버리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카드뮴을 붙이면 이 카드뮴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감마선을 만들기 때문에 이 감마선에 의해서 이 필터가 이 필름이 색깔이 변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얇은 카드뮴 필터로 이 반응을 일으키는 건 기껏해야 에너지가 낮은 열중성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카드뮴 필터를 여기에 필름 배지가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정상적인 중성자는 통과해버리는데 이 앞에다가 얇은 카드뮴 필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 카드뮴 필터에서 중성자를 흡수하고 만들어진 감마선이 필름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것도 에너지가 적은 열중성자의 하나인 거고, 속중성자 같은 경우는 그냥 영향을 받지 않고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열중성자가 아니라 속중성자, 즉 에너지가 높은 속중성자도 측정하고 싶다면 이때는 이 앞에 또 하나 플라스틱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플라스틱을 붙이면은 이 플라스틱에 의해서 속중성자가 에너지를 잃어서 열중성자로 바뀌고, 다시 열중성자가 이 카드뮴과 반응해서 이 감마선을 만드는 이 과정을 거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필터를 이용하면 핵 반응을 이용하면 중성자 측정도 가능하다. 자, 필름 배지 장점은 아까 여기에 만들어진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여러 번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사실 이 필름 배지는 플라스틱에 화학약품이 묻어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면 이걸 역시 다시 화학 처리를 이용해서 그 화학물질을 고정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건 플라스틱에 어떤 화학물질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워낙 안정적인 화물이다 보니 이걸 2번, 3번 반복했더라도 이 플라스틱 자체에는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자, 필름 배지의 장점, 그냥 안정적인 화학물질인 플라스틱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을 수 있다. 단점,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측정한 후의 플라스틱은 상관이 없지만 측정하기 전에 이 필름은 화학물질로 인해서 습도가 높거나 산이나 알칼리가 있으면 화학물질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필름 배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필름은 온도가 낮은 냉암소에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물질은 온도가 높더라도 화학물질의 결합 형태가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습도, 산, 열뿐만 아니라 열로부터도 보호하기 위해서 차가운 어두운 곳, 차가운 냉, 어두운 암 장소에 보관합니다. 즉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필름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사용한 후의 필름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옛날에 사용했던 필름 배지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열형광 설량계 또는 유리 설량계나 OSL로 대체가 됐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열형광 설량계입니다. 보통은 TLD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떤 성질이냐면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는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방사선을 받으면은 이 방사선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열을 가하면은 이 방사선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화학물질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런 화학물질을 그냥 편의상 형광물질 혹은 TL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열을 가하면 빛이 나오는 성질을 이용한 선량계다 라고 해서 열 형광 선량계라고 부릅니다. 뭐 겉에서 보기에는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한 것처럼 보이고 그냥 가열하면은 이 에너지가 다 빛으로 방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종의 방사선 에너지를 보관하는 그런 탱크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이 능력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측정하는 겁니다. 선질 구별을 위해서 찻배치를 사용한다는 건 바로 이 필름 배지에 사용했던 이것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열형광 선량계, 즉 이 TL 물질은 특성이 가열하면은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가열해서 이 모든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즉 초기화 시켜버리면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형광 선량계의 장점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는 단점도 되는데 한번 그 방사선 에너지를 읽을 경우 모든 에너지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두 번 읽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필름 배지의 장점이었던 여러 번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열형광 선량계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열형광 선량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대적으로 필름 배지가 열형광 선량계로 완전히 대체되어 버렸습니다.